네, 안녕하세요. 이제 이번 주 그 13주 세 번째 강의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은 제일 마지막 장 9장 가설 검정을 할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가설 검정을 하기 전에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추정에 대해서 간단히 복습을 하죠. 자, 우리가 이제 그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보면 이제 추정은 추측 통계학의 두 가지 큰 방법 중에 하나였죠. 그래서 모집단의 모수값이 얼마나 될까라고 추측하는 그런 방법이죠. 그게 추정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다 얘기 안 했고 그 시그마가 알려졌을 때 모평균에 대한 추정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그 모평균 추정하는 방법으로 이제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점 추정이고 다른 하나는 구간 추정인데요. 점 추정은 하나의 값으로 모집단의 모수값, 그러니까 모평균 값이 얼마일 겁니다라고 추측하는 거죠. 그때 이제 표본 평균 X바를 사용해서 X바 값을 계산해 가지고 모집단의 평균은 요 값일 겁니다라고 추측하는 방법. 요게 이제 점추정이었고요. 근데 점추정의 한계는 뭐냐면 점추정치하고 모수값은 우리가 이제 점추정 값으로 모수를 추측하려고 하는데 이 그 추측값하고 참값, 모평균값, 참값, 모수 요거하고는 절대로 똑같지가 않죠. 반드시 틀리죠. 그래서 이제 얼마나 틀리는지 이제 그 얘기를 같이 해줘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점추정을 하면서 오차의 한계를 같이 얘기를 해주는 게 일반적인 거죠. 근데 이 점추정치하고 오차 한계를 같이 묶어서 표현하는 방법이 구간 추정이었어요. 구간 추정은 하한과 상한값을 만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점정치 x바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 이런 형태로 해서 오차를 빼고 더하고 해서 하한과 상한을 만들어서 참값이 이 하한값하고 상한값 사이에 있을 거라고 추측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100% 확신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95% 확신하는 방향, 그게 95% 신뢰 구간이었죠. 그런데 이제 95%만 쓰는 게 아니라 가끔 가다가 99% 신뢰 구간을 쓰기도 하고요. 간혹 가다가는 90% 신뢰 구간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신뢰 정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데 왜 99%를 안 쓰고 95%를 쓰느냐? 그걸 얘기를 했었죠. 왜냐하면 같은 표본으로 우리가 신뢰 구간을 계산을 하면 신뢰 구간의 길이, 폭이 우리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넓어진다는 거죠. 폭이 길어지는 거죠. 그래서 폭이 길으면 우리가 어떤 때는 의미가 없는 결과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무작정 신뢰도를 높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95%를 가장 많이 쓴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모평균 뮤에 대해서 시그마가 알려진 경우에 신뢰 구간 구하는 거는 x바 빼기 오차, x바 더하기 오차 형태인데 그때 우리가 이제 오차의 계산 방법이 g값 곱하기 그 x바의 표준 편차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차 값은 g값에다가 곱하기 x바의 표준 편차인 그래 우리가 표준 오차라고도 하죠. 루트 n분의 시그마 값을 곱해서 쓰는 거죠. 근데 그 g값을 몇 개 알아두면 좋죠. 그래서 90% 신뢰 구간에서는 요 값이 1.645가 되고요. 95% 신뢰 구간에서는 1.96, 99% 신뢰 구간에서는 2.58, 정확히는 2.57로 값이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나중에 95% 신뢰 구간의 해석 방법, 그래서 해석을
반드시 내가 시험에 낸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모평균 뮤 값이 이 하한값과 상한값 사이에 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95% 확신한다, 신뢰한다. 그렇게 해석을 해주라고 그랬죠. 그런데 우리가 90% 신뢰 구간, 95% 신뢰 구간 이런 식으로 신뢰 수준, 그걸 뭐 신뢰 수준이라고 하죠. 근데 신뢰 수준의 의미는 뭐냐? 95% 신뢰 수준이라는 의미는 뭐냐? 우리가 95% 신뢰 구간을 무한히 많이 구한다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연구를 한다던가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그런 거를 많이 구할 수가 있죠. 근데 그렇게 많이 구하면 그 신뢰 구간들의 95% 신뢰 구간들의 95% 정도는 참값이 그 신뢰 구간 안에 포함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5%, 나머지 5%는 그 신뢰 구간 안에 참값이 없는 신뢰 구간이 될 수 있다라는 거. 그게 이제 95% 확신한다, 신뢰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 그림 8.4 형태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걸 봤고요. 자, 오늘은 가설 검정 들어가겠습니다. 자, 9장에서도 우리가 이제 그 앞에 8장처럼 우리가 이제 앞에 부분만 할 거예요. 시그마 알려진 경만 제일 기본적인 건데 실제로 사실은 이런 경우는 없어요. 시그마 거의 안 알려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모집단의 평균을 모르는데 모집단의 표준 편차를 안다는 거는 거의 굉장히 드문 일이죠. 그래서 없는 일인데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배우면 이제 그 다음에 통계를 조금 더 자세히 이제 이 뒷부분을 공부할 기회가 있을 때 쉽게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이제 다음 기회에 얘기하기로 하고 여기에 이제 모집단의 표준 편차 시그마를 알고 있는 경우만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모집단의 평균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고요. 자, 가설 검정은 추정과 더불어 추측 통계학의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죠. 굉장히 큰 이제 다른 우리가 추측하는 다른 방법이죠.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통계적 방법을 보면 거의 대부분 가설 검정을 이용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통계적 방법 하면 거의 대부분 가설 검정을 얘기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가설 검정을 얘기를 하면 여기에 이제 용어들이 새로운 용어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훨씬 조금 더 추정보다도 어렵게 느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에 이제 주요 용어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가설 검정을 얘기를 할 거고요. 여기에 이제 요거 가설 검정을 얘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가설이 있어요. 가설이 규무가설, 대립가설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중간에 P값이라는 거, 유의 확률이라는 거를 계산을 하거든요. 자,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오류, 이게 가설 검정할 때 생기는 오류, 제1종 오류와 제2종 오류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유의 확률하고 되게 비슷한데 이거는 유의 수준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신뢰 수준하고 같은 맥락이죠. 그 다음에 이제 검정력, 검정하는 힘, 그 다음에 검정 통계량이라는 게 새로운 용어들이 이제 등장이 되네요. 그래서 이제 가설, P값, 유의 수준, 검정 통계량, 또 오류 뭐 이런 용어들, 그러니까 새로운 용어가 많이 등장이 돼서 여러분들한테 어렵게 느껴질 거라고 봅니다. 자, 가설 검정이라는 건 뭐냐? 앞에서도 얘기를 했죠. 추정이라는 거는 모집단의 모수값을 우리가 표본 데이터에서 추정량이라는 걸 활용을 해서 추정량 X바, 전형적으로 보평균 뮤 같으면 X바를 계산해서 X바가 그때는 추정량이죠. 자, 요 값쯤 될 것입니다. 뮤 값이 요 X바 값쯤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방법이 추정이었어요. 근데 가설 검정은 가설을 세우거든요. 모수에 대한 가설을 세워요. 그래가지고 요걸 갖고 요 가설을 이제 검증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맞나 틀리나 우리가 이제 받아들일 것인가 채택할 것인가 아니면
버릴 것인가, 기각이라고 그래요. reject, 버릴 것인가, 아니면 accept, 채택할 것인가, 이제 그거를 결정하는 거예요. 뭘 사용하세요 했냐면 표본 데이터를 활용을 하는 거죠. 우리는 항상 우리의 정보, 그거는 데이터예요. 데이터, 표본 데이터. 자, 그걸 가지고서 우리가 가설을 받아들일 것인가 버릴 것인가 검증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이제 우선 우리가 가설 검증에서는 가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가설은, 통계적 가설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귀무 가설하고 하나는 대립 가설하고요. 자, 귀무 가설을 null hypothesis라고 하고, 여기에 H의 hypothesis니까 H고, 그게 null, 아무것도 없다라 해서 제로 형태로 쓰죠. 그래서 H0. 그 다음에 이제 대립 가설은 우리가 alternative라고 해가지고 요거는 제로에 대응되는 숫자 1을 쓰는 거죠. hypothesis 1 이렇게 H1. 그래서 H0와 H1을 씁니다. 본래는 우리가 가설 세우는 게 대립 가설이에요. 대립 가설. 대립 가설이 우리가 밝혀내고자 하는 새로운 주장, 이런 것들이 대립 가설입니다. 이게 이제 대립 가설 때문에 우리가 가설 검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목적 가설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요 가설이 있어야만 우리가 이제 가설 검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립 가설을 우리가 알고자, 요거를 밝혀내고자 가설 검증을 하는데, 요거를 만약 못 받아들이면, 이걸 못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냐? 요게 없었던 때로 돌아가는 거죠. 요게 없었던 때. 이 대립 가설이 없었던 때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 사실이죠. 요 새로운 가설이 아닌 옛날, 기존에 있었던 거, 그게 그러니까 요 대립 가설을 못 받아들였을 때 돌아가는 가설이다. 그래서 귀무, 없었을 상태로 돌아가는 그런 가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존 사실, 이제 그렇게. 그래서 대립 가설을 못 받아들일 때 어떻게 하냐? 어떤 가설을 채택하냐? 그게 없으니까 그냥 만들어 놓은 것이, 기준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귀무 가설입니다. 자, 이 가설 검증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가설 검증은 이제 비유를 하자면 판사가 재판하는 그런 상황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 상황하고 굉장히 흡사해요. 추정은 의사가 어떤 진단하는, 어떤 병일 거라고 진단하는 그런 상황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정확히 맞아요. 그래서 이제 추정은 의사의 어떤 경험이나 배운 지식이나 여러 가지, 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뭐 사진도 찍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결과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정보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그게 데이터죠. 그런 거를 활용을 해서 어떤 병일 거다라고 추측하는 방법이죠. 그게 이제 추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판이 판결하는 거는 가설 검증이에요. 어떡하냐? 예를 들어서 어떤 이제 뭐 형사 사건이라고 하죠. 그래서 어떤 피고인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검사가 그 사람이 죄를 졌을 거다라고 추측을 하는 거죠. 확실한 증거가 있는 경우라면 뭐 이제 그거는 어떤 재판관이 아니더라도 어느 누구도 할 수 있지만, 이제 확실하게 이제 증거가 100% 있는 경우가 아닌 그런 상황을 생각해 보죠. 그래서 검사가 그 사람이 이제 유죄다라고 이제 기소를 함으로써 재판이 이제 성립이 되죠. 그래서 이런 때는 이제 대립가설, 요것 때문에 이제 요것 때문에 재판이 성립이 되니까 이런 대립가설이 피고는 유죄다. 요게 이제 대립가설이고요. 귀무가설은 요게 유죄가 아니면 어떻게 돼요? 무죄라고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유죄가 아닐 때 돌아가는 가설, 이게 무죄다. 이게 귀무가설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재판을 하게 됐어요. 이제 검사 기소를 해가지고, 그럴 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재판이 뭐 한두 번, 여러 번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검사는 그 사람이, 그 피고가 유죄라는 증거들을 많이 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죄라는 증거 데이터들이 많이 있을 거고, 변호사는
그 피고를 갖다 변호하는 변호사는 그 사람이 아닐 거라는 유죄가 아닐 거라는, 그러니까 이제 범인이 아닐 거라는 그런 많은 그런 증거들을 갖다 모으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데이터가 되겠네요. 자, 그걸 가지고서 판사가 이제 판결을 하겠죠. 그래서 판사의 머릿속에는 정보가 어느 정도 이상, 어느 정도 확신이 어느 정도 있어야지 이 사람이 유죄라고 판결을 할 거예요. 그래서 유죄의 증거가 상당히 많다고 판단이 되면 그러면 유죄로 판단한다. 그리고 이제 땅땅땅 하겠죠. 그 사람이 유죄다 혹은 무죄다라고 이제 판결을 하겠죠. 그럴 때 우리가 이제 두 가지 오류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판사의 결정은 피고는 무죄다, 유죄다 이렇게 이제 판결을 할 거고요. 근데 우리가 모르는 실제 상황이 있어요. 실제 상황은 우리가 모르는 상황이죠. 미지의 상황, 그죠? 요거는 우리 분명히 있을 텐데 우리가 이제 모르는 거죠. 자, 그런 상황에서도 피고는 무죄일 수 있고요. 실제 피고는 유죄일 수 있죠. 자, 그럴 때 실제 상황이 피고는 무죄다라고 판결을 하면 옳은 결정이 되겠죠. 실제 피고는 유죄인데 판사가 유죄라고 판결을 하면 그것도 역시 옳은 결정. 우리가 정말 바람직한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나머지 두 칸이 있어요. 이게 이제 오류죠. 실제 피고는 무죄인데 유죄라고 판결 내리는 거. 이걸 보고 제1종 오류라고 그래요. 이걸 다른 말로 알파 오류라고 하죠. 제1종 오류를 그 확률을 알파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확률을. 그 다음에 실제로 그 피고가 유죄인데 알리바이를 잘 만들어가지고 무죄로 판명이 됐어요. 이걸 보고 제2종 오류. 그래서 이거를 이 확률을 베타로 얘기하는데 베타 오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제1종 오류하고 제2종 오류는 굉장히 다른 오류죠. 제1종 오류는 실제로 그 피고가 무죄인데 유죄로 판결을 내리는 거고, 제2종 오류는 실제로 유죄인데 무죄라고 판결을 내리는 경우예요. 둘 다 안 범했으면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제일 이상적인 경우는 제1종 오류하고 제2종 오류가 전부 다 없는 경우죠. 확률이 제로인 경우. 이제 그런 경우가 제일 이상적인 경우죠. 그런데 그거는 이제 신만이 알지. 우리가 이제 증거가 100% 확실하게 나오는 경우가 아니면 확실한 경우는 없죠. 우리 이제 가설 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데이터가 표본이기 때문에 모집단을 다 조사를 하면 확실하지만 표본을 조사하기 때문에 확실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런 확률이 존재하기 마련이에요. 판사가 피고는 무죄다라고 땅땅땅 하는 순간에 이건 둘 중에 하나예요. 그 판사가 옳은 결정을 내렸든 혹은 옳은 결정을 내렸든지 아니면 제2종 오류를 범했든지 둘 중에 하나죠. 그죠? 그 다음에 피고는 유죄다라고 판사가 땅땅땅 할 때 그때 역시 두 가지 중에 하나죠. 제1종 오류를 범했든지 아니면 옳은 결정을 내렸든지. 그지만 이때 내릴 때 땅땅땅 할 때 이 상황은 이 판사가 어떤 거를 범했는지 둘 중에 어떤 거를 범했는지는 모릅니다. 그렇죠? 알면 왜 오류를 범하겠어요? 몰라요. 근데 우리가 이제 확률을 계산할 수가 있죠. 우리가 랜덤 표본이면 그래서 제1종 오류의 확률 알파, 제2종 오류의 확률 베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제일 바람직한 거는 알파 베타가 제로인 경우지만 아까도 말했지만 제로인 경우는 우리가 안 돼요. 신만이 알 수 있어요. 우리가 표본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데 알파 오류를 내가 줄이고 싶다. 알파는 뭐예요? 무죄를 유죄라고 판결을 하는 건데 어떤 판사가 나는 무죄를 유죄로 판결해서 내가 죄를 짓지는 않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 그렇다면 이 사람은 조금 뭔가 불확실하면 무조건 뭐라고 하면 돼요? 무죄로 해버리면 되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유죄인데도 불구하고 다 무죄로 해갖고 나간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제2종 오류가 엄청 늘어나는 거죠. 베타 오류가. 그래서 베타가 1이 돼버리는 거예요. 확률이 1이 돼요. 반대로 어떤 판사가 나는 유죄인데 무죄로 풀려나가서 또 나가서 범죄를 저지르는 거 그거 용납을 못하겠다. 난 그런 일은 안 만들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조금 불확실하면 무조건 어떻게 돼요? 유죄로 판결을 내려버리면 되죠. 자 그러면 그러니까 제2종 오류는 안 범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건 유죄인데 무죄라고 판결하는 거니까. 그래서 제2종 오류는 안 범해서 베타가 확률인데 그게 제로가 돼버리죠. 그러면은 전부 다 무죄로 해버리면 제2종 오류가 어떻게 되겠어요? 제1종 오류, 제2종 오류는 전부 다 그 유죄일 때 전부 다 그 무죄로 풀려나가는 거를 막을 거니까 전부 다 유죄로 판결을 내리면 무죄인 사람이 들어와서 전부 다 유죄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제2종 오류의 확률 알파 오류가 또 1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알파를 제로로 만들면 베타가 1이 되고 베타를 제로로 만들면 알파는 1이 되고 이 두 개 알파 플러스 베타가 항상 1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두 개가 시소 같은 역할을 해요. 그래서 똑같은 표본으로 데이터를 모았을 때 알파를 증가시키면 베타는 줄어들고 베타를 증가시키면 알파는 줄어들고. 자, 그러니 뭔가 우리가 결정을 내려야 되겠죠? 자, 어떻게 하는 게 제일 바람직하냐? 이 두 가지 오류 중에서 더 중요한 오류가 안 범했으면 하는 오류가 뭐냐. 그걸 줄이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파 오류는 무죄인데 유죄로 하는 거고 베타 오류는 유죄인데 무죄로 하는 거고 여러분들 생각하는 어떤 오류가 더 중요합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무죄인데 유죄로 하는 거를 더 중요시하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가설 검정에서도 그 대립가설이 새로운 주장이거든요. 근데 새로운 주장을 받아들이려면 그러니까 실제로는 기존 사실이 맞는데 새로운 주장을 옳다라고 하려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죠. 특히 이제 제약회사 같으면 이제 어마어마하게 큰 사실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은 웬만하면 이제 조심스럽게 줄여보자. 그래가지고 제1종 오류의 확률을 줄이는 걸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설검정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제1종 오류의 확률, 알파 오류를 굉장히 줄이는 거죠. 어떻게 해요? 1%, 5%, 10% 이렇게 굉장히 적은 거죠. 그러니까 알파를 0.01, 0.05, 0.10 여기까지 이렇게 줄여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조금 이따 얘기를 하지만 그 한계치를 만들어서 이렇게 줄여가지고 한계치를 만드는 거죠. 나는 1%를 안 넘기겠다. 나는 5%를 안 넘기겠다. 나는 10%를 안 넘기겠다. 이렇게 제1종 오류의 확률을 이렇게 한계로 제한을 해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작게. 그런 상황에서 제2종 오류의 확률을 최대한 줄이는 통계적 방법을 활용을 합니다. 이게 이제 가설검정의 방법이에요. 자, 조금 전에는 유죄, 무죄로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두 종류의 오류 해서 검정 결과가 우리가 H0를 우리가 이제 버린다. 채택을 안 한다. 이걸 기각이라고 하거든요. 영어로 reject라고 그러죠. reject. 그죠? 이렇게. 이거 버린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리고 이제 귀무가설을 채택하는 경우를 채택이라고 안 하고요. H0를 기각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원하는 게 H0를 기각이거든요. 그 말은 뭐예요? H0를 버리면 뭘 받아들이냐면 H1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H1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가설 검정을 하거든요. H1이 목적 가설이에요. 그게 우리한테 최대 관심사죠. 그래서 H1을 되도록이면 받아들이고자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H1을 받아들이는 거를
기준을 활용을 하면 H0라는 기준을 활용하면 H0를 기각한다. 이런 표현하죠. 이게 우리의 목적입니다. 이게. 그런데 H0를 채택하는 거는 우리가 기각을 못해서 하는 거예요. H0를 기각 못해서. 그래서 H0를 채택한다라는 용어를 안 쓰고 H0를 기각 못함 이렇게 쓰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목적이 H0를 기각하려고 하는 거니까. 자, 그리고 이제 실제 상황은 H0가 참인 경우, H0가 거짓인 경우가 이제 H1이 참인 경우죠. 자, 그렇죠. 항상 기준으로 우리가 이제 표현을 하네요. H0가 참, H0가 거짓. 그 말은 이제 H1이 참. 자, 그럴 때 H0가 참인데 H0를 기각 못해서 받아들이면 옳은 결정. H1이 참인데 우리가 H0를 기각해서 H1을 받아들이면 옳은 결정. 용어들이 되게 어렵죠? 이렇게 써요. 그리고 이제 아까 요거는 H0가 참일 때 H0를 버리면 그러면은 제1종 오류, 알파 오류가 되고 H1이 참일 때 H0를 받아들이는 거죠. 제2종 오류, 베타 오류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제1종 오류는 H0가 참인데 H0를 기각하는 오류죠. 기각하는 오류죠. 그래서 H0가 참인데 H1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새로운 사실을 그걸 갖다가 이제 제1종 오류라고 하고 제1종 오류의 확률을 알파로 일반적으로 나타낸다. 그다음 제2종 오류는 타입 2 에라. 근데 규모가설 H0가 거짓일 때, 그 말은 H1이 참일 때, 그럴 때 규모가설 H0를 기각하지 못하고 받아들이는. 그러니까 잘못된 결정들이에요. 그래서 제2종 오류의 확률을 일반적으로 베타로 나타낸다.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같은 표본 크기에서 알파를 증가시키면 베타는 감소하고 베타를 증가시키면 알파는 감소하고. 그런데 이제 그 두 가지 오류 중에서 알파를 일반적으로 중요시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 유의 수준이라는 말이 나와요. Level of Significance. 그래서 제1종 오류 확률의 최대 허용 한계, 보통 알파로 표현을 합니다. 이 제1종 오류의 확률하고 조금 혼동되죠. 근데 그 두 개를 같이 써버려요. 같이 써요. 이거는 유의 수준은 우리가 가설 검정을 하기 처음 단계에서 우리가 아직 데이터가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유의 수준을 미리 우리가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준이라고 그래요. 수준. 그래서 제1종 오류의 확률을 나는 이거 이상 안 범하겠다. 이렇게 하는 수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10%, 5%, 1% 세 가지를 가장 많이 쓰고 있고요. 이 중에서도 5%짜리를 가장 많이 씁니다. 5%짜리를. 그게 이제 처음에 내가 제1종 오류의 확률을 이 이상은 안 범하겠다. 5% 이상은 안 범하겠다라고 처음에 결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고 이제 확률이라고 안 하고 우리가 수준이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데이터 갖고 결정을 하면 확률이 되는데 데이터 갖고 결정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이제 미리 가설 검정을 할 때 미리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준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검정력, 이 테스트, 이 검정의 힘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크면 클수록 좋은데요. 여기에서 이제 계산은 1-베타 값, 1-제2종 오류의 확률 값을 검정력이라고 해요. 여기 보면 H1이 참일 때 H0를 기각하고 H1을 받아들이는 우리가 목적으로 하는 거, 우리가 정말 하고자 하는 거, 이게 이제 H1이 맞는데 그거를 우리가 나중에 받아들이는 거죠. H1이 맞을 때 H1을 받아들이는 확률. 그래서 이거를 H1이 맞는데 이거를 밝혀내는, 이걸 옳다고 밝혀내는 힘이다. 이렇게 해서 검정력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그 대립가설이 참일 때 대립가설을 채택할 확률이고요. 목적가설을 옳다고 밝혀내는 확률,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 확률이 클수록
이 검정 방법이 좋은 검정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수리 통계학이라고 거기에서는 좋은 검정 방법을 만들어내는, 찾아내는 그런 방법들을 그게 이제 그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여러 가지 방법을 해서 제일 좋은 검정 방법을 찾아내는데 우리가 배우는 검정 방법은 정말 좋은 검정 방법이에요. 최고로 좋은 검정 방법이죠. 검정력이 가장 높은 그런 검정 방법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자, 예제 1번을 같이 보겠습니다. 예제 1번. 우리 책에 예제 1번이 어디 있냐면 294쪽 있죠? 거기에 이제 규모가설과 대립가설을 얘기하는 방법을 에 대한 예제네요. 자동차 제조회사에서 신형 자동차의 연비가 20km/L라고 광고를 한다. 뮤를 해당 자동차의 평균 연비라 하자. 여러분은 회사가 과대평가를 하지 않았는지를 의심한다. 과대평가라는 거는 연비가 이렇게 높게 광고를 하는 건지, 그러니까 실제는 낮은데 높게 광고를 하는지, 이제 그 말이 과대평가를 하는지죠. 그래서 이제 뮤 H0는 이제 먼저 대립가설부터 얘기해 줘야 돼요. 자, 항상 대립가설부터 표현합니다. 자, 대립가설은 과대평가를 하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20km보다 연비가 작은 게 나쁜 거죠. 나쁜 거죠. 그래서 20km보다 작다. 이게 H1 우리가 알고자 하는 거죠. 과대평가를 하지 않았는지 이걸 알고자 우리가 가설 검정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대립가설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만약 이게 아니라면 어떤 거예요? 그 광고가 맞대는 거죠. 그 제조회사에서 광고한 게 그게 이제 뮤가 20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보통 우리가 이제 대립가설을 먼저 세우고요. 대립가설의 여서상을 규모가설로 쓰는데, 그러니까 이제 규모가설이 20이라고 해도 되고요. 혹은 20보다 작다의 그 여서상은 이렇게 될 수도 있죠. 여기 20 이상이다. 이렇게 해도 틀리진 않아요. 틀리진 않아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이렇게 가설을 세우거나 이렇게 세우거나 결과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20보다 크다가 아니면 이제 뭐 이퀄이다. 이렇게 보통 규모가설을 이퀄로 흔히 놓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서상을 써도 똑같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는 대립가설은 절대로 이퀄이 안 붙어요. 세 가지만 씁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조금 이따 배우겠지만 H1은 세 가지 타입이에요. 요거를 어떤 값보다 작다. 그 다음에 H1 이게 어떤 값보다 크다. 또 H1 어떤 값이 요 두 개의 합집합이 이렇게 되죠. K가 아니다는 거는 작거나 크다. 다시 말해서 이 대립가설은 전부 다 이퀄이 안 들어가요. 절대로. 절대로 이퀄이 안 들어가요. 이게 대립가설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대립가설은 이퀄을 넣지 마세요. 자, 295쪽 유도된 연습 문제 1번 도 규모가설하고 대립가설 얘기네요. 한 회사에서 정밀기계에 사용되는 볼 베어링을 제조하고 있다. 한 종류의 베어링의 직경은 평균이 6mm이어야만 한다. 평균 직경이 정확한지를 검사하기 위해서 회사는 통계적 검정을 한다. 통계적 검정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평균 직경이 정확한지, 6mm가 아닌지, 그러니까 혹시 틀리지 않는지, 이제 그런 거죠. 틀리지 않는지. 그래서 여기선 대립가설이 6mm가 아닌지, 여기 세 번째 형태, 이렇게 이퀄이 안 들어가는 거, 이렇게 표현을 해야 돼요. 그러는가 하면 이제 만약 이게 아니면 어디로 돌아가요? 여기는 여서상이 정확히 이렇게 되죠. 6mm죠. 그죠? 자, 이렇게 그 가설들을 세웁니다. 그래서 지금 세운 것처럼 검정의 종류는 지금 대립가설 H1의 방향에 따라서 세 가지가 있어요. 지금은 이제
이게 대립가설이 작다를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아니다 얘기를 했는데 이 작다나 크다 한쪽으로 된 거를 한쪽 검정, 한쪽 꼬리 검정인데 한쪽 꼬리 검정을 왼쪽 꼬리 검정하고 오른쪽 꼬리 검정 이게 두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아니다. 이거는 양측 검정, 양쪽 꼬리 검정 이런 표현을 써요. 그래서 대립가설에 따라서 이거는 그 규무가설에서 얘기한 요것보다 작다고 작은 쪽으로 쓰는 게 왼쪽 꼬리 검정 대립가설을 요 규무가설보다 큰 쪽으로 쓰는 것이 크다 쪽으로 쓰는 것이 오른쪽이죠. 오른쪽. 그다음에 양쪽 꼬리는 아니다라고 쓰는 방법. 그래서 이제 그걸 표현을 한다면 모평균 뮤에 대해서 쓴다면 왼쪽 꼬리는 이렇게 작은 쪽. 그러니까 뮤가 왼쪽 편으로 가는 거죠. 그다음에 이거는 오른쪽 꼬리 검정. 이건 크다 쪽으로. 이렇게 크다 쪽으로 가는 거. 양쪽 꼬리는 왼쪽으로도 가고 오른쪽으로도 가고 아니다죠. 이게 아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등호가 안 들어가요. 세 가지 다. 부등호가 안 들어가고 규무가설은 반드시 이 콜이 들어가고요. 이렇게 이 콜이 들어가는요. 이 콜을 쓰거나 이 콜이 들어가거나 그죠? 여서상으로 써도 돼요. 근데 이 콜을 반드시 넣어서 쓰는 것이 규무가설이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우리가 이제 가설을 갖다가 얘기를 하고요. 자, 그 우리가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제 그 다음 강의에서 우리가 이제 그 실제로 가설 검정하는 거를 얘기해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